아버지는 노벨을 유학을 보내면서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선진국을 방문해 화학과 폭발물 기술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아이디어를 얻어오라는 거였습니다. 이에 노벨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1850년 17살의 나이에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유럽 곳곳을 다니던 중 파리에서 에펠탑에 이름이 새겨질 만큼 명망 높은 화학자 펠루즈 교수의 실험실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노벨은 그의 인생을 뒤흔들 강력한 물질을 만나게 됩니다. 뭐지? 뭘까? 그 물질은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 그리고 바로 이때가 인류 문명은 물론 전쟁사에 큰 전환점이 되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1847년 아스카니오 소브렐로가 발견한 화학 물질입니다. 그런데 니트로글리세린이 단 한 방울만 충격을 받아도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벨이 일하던 실험실에서도 니트로글리세린으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폭약에 관심이 많았던 노벨은 이거야말로 미래의 혁신을 가져다준 물질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됐던 것이죠. 노벨이 유학을 떠난 사이에 아버지와 형들은 노벨과 아들들의 주물기계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회사를 확장했다고 합니다. 대포, 속사화기 같은 무기뿐만이 아니라 기계 바퀴까지 만들며 사업을 키웠기 때문에 화학과 기계에 능통한 노벨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노벨이 돌아온 후 회사가 더욱 안정되어 가던 1853년에 노벨 가문에 큰 기회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지? 뭘까? 바로 크림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크림 전쟁이란 1853년부터 1856년까지 러시아 제국과 연합군이 크림반도 흑해를 둘러싸고 벌인 전쟁입니다. 크림 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 정부에서 노벨 아버지의 공장을 군대에 물품을 조달해주는 곳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벨의 회사는 엄청난 주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이런 성과에 기뻐하고 있을 때 노벨만은 생각이 달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러시아 정부가 말을 바꿔서 이미 생산한 무기 주문을 취소하고 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공장이 휘청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쉼없이 가동되던 1856년 전쟁은 3년 만에 러시아의 패배로 끝나고 맙니다. 좋구나. 러시아가 졌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러면. 러시아 정부는 패전 후에 지출을 줄이는 방편으로 군비를 축소했고 이 과정에서 노벨 가문의 공장과 맺었던 발주 계약들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결국 노벨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만 건데요. 그렇다면 위기에 빠진 노벨 가문의 공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이 끝나고 약 3년 만인 1859년 극심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공장을 매각하게 됩니다. 거봐, 이거 봐. 파산했나 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벨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약 15년 만에 또다시 빈손이 됩니다. 그런데 공장의 몰락과 가난 속에서도 노벨이 몰두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니트로글리세린 아니에요? 발명. 네, 맞습니다. 바로 유학 시절에 마음을 빼앗긴 니트로글리세린을 안전하게 시용할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노벨의 고민이었는데요. 일단 니트로글리세린을 폭약으로 사용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불이 붙은 즉시 폭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 시간 연구를 거듭하던 노벨은 어느 날 우연히 기막힌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본 노벨은 만약 고무줄처럼 길게 심지를 만들면은 심지가 이제 타들어가는 동안에는 폭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와. 자, 쉽게 말해서 도화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고무줄 놀이에서 나왔지? 네. 그리고 노벨은 이제 도화선과 더불어서 가루 형태인 흑색 화약을 사용해서 뇌관을 만들기로 합니다. 뇌관. 노벨이 개발한 이 뇌관은 폭발을 돕는 장치로
이후 폭발물의 사용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노벨에게 남은 건 이 방법을 적용해서 니트로글리세린을 안전하게 터뜨릴 수 있는 폭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치. 안전성이 진짜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노벨은 1863년 드디어 뇌관을 이용해서 액체 폭탄을 만드는데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노벨은 액체 상태의 니트로글리세린을 유리관에 담고 마개를 막은 다음 그 유리관을 아연 용기에 넣고 이를 흑색 화약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아연 용기 끝 도화선에 이제 불을 붙인 후 이제 운하에 던져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날카로운 폭발음과 함께 엄청난 양의 물이 위로 솟구쳐 오르며 액체 폭약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액체 폭약을 수중 폭발시키는데 성공한 거죠. 그는 폭약 완성 후에 고향 스톡홀름으로 돌아와서 폭약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게 됩니다. 특허권을 받은 노벨은 본격적으로 공장을 세우고 액체 폭약의 장점들을 어필하면서 상업용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중반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이제 원자재와 상품 그리고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동하던 시기였죠. 아, 그러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빠른 길을 만들기 위해 바다나 산을 부수거나 지형을 바꿔야 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들이 탄광도 필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산업자, 건축업자들에게 액체 폭약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노벨은 큰 성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1864년 9월 노벨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액체 폭약 폭발 사고로 공장이 완전히 파괴된 거죠. 사고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은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시신들이었습니다. 옷은 찢어졌고 일부는 머리가 없었으며 뼈는 살이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시신이 아닌 형체 없는 살덩어리와 뼈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 가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경악하게 됩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폭발 당시에 터진 니트로글리세린의 양이 무려 226kg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폭발이었겠네. 그랬네요. 그런데 비극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간 노벨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면서 절명하게 됩니다. 바로 불에 탄 시신이 있었는데 그 시신이 차고 있는 시계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계는 노벨이 동생 에밀에게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에밀 힘들게 얻은 동생? 막내 아들이잖아요. 가장 사랑하던. 노벨의 아버지는 에밀의 죽음에 대한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 달 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식물 인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말도 안 돼. 이에 노벨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만하죠. 나 같으면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안 하겠어. 그래요. 진짜 막내 너무 동생까지. 컸을 것 같아. 정상적이면은 안 하죠. 가족을 잃었는데. 쳐다도 안 보지. 하지만 맞아요. 노벨은 사실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폭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난 상황에 스웨덴 철도청에서 터널 공사에 사용할 액체 폭약의 주문이 밀려 있었던 거죠. 노벨로서는 어쩔 수 없이 액체 폭약 생산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정부는 주거 지역 인근에 공장 건설을 금지했고 교외에 공장을 세우는 것 역시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노벨은 폭발 사고 한 달 후 공장을 짓게 됩니다. 대규모 토목공사 현장에서 다시 주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긴 했던 거야. 대체품이 없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명성을 되찾은 노벨의 액체 폭약은 스웨덴을 넘어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 날개 놓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누구보다 안전에 가장 신경을 썼던 노벨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폭발하지 않는 폭약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데
몰두했습니다. 이때 떠올린 것이 바로 고체 형태의 폭약이었습니다. 야, 진짜. 아니 그럼 뭐 니트로글리세린을 교수님 뭐 그냥 뭐 얼리는 것도 아닐 테고 네. 이게 자체도 너무 어려운데 안정화하기도 그럼 고체를 어떻게 또 따로 만드는 거야 아예? 네, 그렇습니다. 규조토는 규조라고 불리는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이 죽어서 바다나 강 밑에 이제 쌓여서 생긴 흙으로 사고 당시 공장 바닥에 있던 흙이 니트로글리세린을 흡수하는 걸 목격한 노벨은 그 흙의 성분을 분석하다가 규조토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야, 모든 건 다 이렇게 우연히 발견되는구나. 네네. 궤도 씨, 이 어떻게 규조토가 안정적으로 폭약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규조토가 이제 구멍이 많아요. 네. 이게 뭐냐면 니트로글리세린이 폭발하는 이유가 엄청 싸우고 싶어하는 약간 범죄자 집단 같은 애들이에요. 네. 근데 규조토가 구멍이 많다 보니까 니트로글리세린이 딱 붙는 순간에 얘네들 전부 독방에 가두는 거죠. 네, 그래서 독방에 가둬지니까 이제 얘네들이 서로 싸우고 싶어도 싸울 애가 없으니까 싸우지 못하고 폭발을 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34세가 되던 1867년 노벨은 희대의 발명품을 만들게 됩니다. 다이너마이트. 맞습니다.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노벨은 자신이 개발한 고체 형태의 폭약에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을 직접 지었습니다. 오. 내가 이 폭약에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것은 그 진짜 성분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이전의 것과는 아주 많은 차이가 나는 이 새로운 형태의 폭발물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이름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다이너마이트는 충격과 열에 반응하면 폭발하는 액체 폭약의 고질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안정성이. 이제 훨씬 더 안전한 폭약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럼 이제 배달 사고도 확실히 줄겠네요. 그렇죠. 심지어는 규조토가 이제 열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불에 던져도 괜찮을 정도였다. 어? 그리고 노벨은 다이너마이트 발명 후에 곧장 이제 영국, 스웨덴, 미국에서 특허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노벨은 이제 본인이 그토록 바라던 좀 더 안전하고 강력한 폭약을 만드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발명이 네네. 생기네요. 당시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일반적인 불꽃으로도 점화되며 빠르고 조용하게 전소됩니다. 그리고 니트로글리세린과 다르게 충격이나 열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질들과 함께 안전하게 보관 및 운반할 수 있어 철로 관리자들과 기타 화물 운송업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여론의 평가에 힘입어 노벨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노벨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 뭐죠? 뭐가 있나?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훗날에 노벨이 노벨상을 제정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하죠. 노벨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바로 자신의 부고 기사였습니다.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사람을 더 많이,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어제 죽었다. 되게 싫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망한 것은 노벨의 둘째 형인 루드빅 노벨이었습니다. 아, 성이 같아서 노벨은 조가 노벨 맞네. 났구나. 네, 그런데 이제 이름을 헷갈렸던 기자가 이제 실수로 오보를 낸 거죠. 하지만 노벨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다이너마이트를 판매하는 죽음의 상인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 거의 악플 수준의 혹평이네요. 선생님,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반응이 좋았잖아요. 근데 네. 뭐 갑자기 죽음의 상인이라는 표현은 왜 이렇게 쓰이게 된 거예요? 예, 그것은 바로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점차 전쟁에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최초로 사용된 전쟁은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즉 보불 전쟁이었어요. 보불 전쟁은 1870년 독일 통일을 이루려는 프로이센과 이를 막으려는 프랑스 간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1년간 이어진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크게 승리하며 독일 통일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당시 프로이센 군대가 프랑스의 요새를 파괴할 때 사용한 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이렇게 다이너마이트가 전쟁 무기로 사용되면서 양쪽 모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게 돼요. 이 일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에게 죽음의 상인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졌던 거죠. 그때부터 노벨은 이제 자신의 오명을 씻을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또 이후 노벨은 노벨상을 만들게 되는 또 이제 두 번째 계기를 이제 맞게 됩니다. 바로 당시에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국제 평화 운동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살상 무기로 활용되는 일로 이제 고민에 빠져 있던 노벨은 어느 날 무기를 내려놓으시오라는 반전 소설을 읽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소설은 전쟁 속에서 피어난 비극적인 사랑과 고뇌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그 소설을 쓴 사람은 바로 베르타 폰 주트너였습니다. 누구지? 베르타 폰 주트너는 국제 평화 운동의 태동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평화 운동가였습니다. 사실 19세기 유럽은 크림 전쟁,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보블 전쟁 등 크고 작은 전쟁들로 인해 민족과 국가별 갈등이 심화되며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뜻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1890년경 국제 평화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평화 운동은 단순히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노벨이 주트너의 소설에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자신도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와 성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인류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던 노벨은 주트너에게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인류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이제 상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벨상에 대한 아이디어는 죽음의 상인이라는 오명과 국제적으로 확산된 평화운동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3년 60살의 나이로 노벨상 제정을 하기로 마음을 굳힌 노벨은 이제 최후의 유언장을 만들게 되며 유언 집행인은 안전한 유가 증권에 투자한 재산으로 기금을 만든다.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국적을 일체 고려해서는 안 된다.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최고의 적임자가 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내 확고한 뜻이다.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수상자를 정해야 한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자기 나라 국민에게 주는 상은 굉장히 많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역시 사고가 글로벌하시네요. 그리고 이 유언장에는 친척, 친지, 동업자, 직원 등에게 배분할 개인 재산을 열거합니다. 그 금액은 당시 스웨덴 화폐로 약 150만 크로나로 현재 하나가치 약 100억 원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재산 모두를 기금으로 사용하라고 명시합니다. 그렇게 노벨은 이제 자신의 재산을 가치 있게 쓰기 위한 마지막 유언장을 만들고 1896년 12월 10일 새벽 2시 갑작스럽게 일어난 뇌출혈로 인해서 63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제 5년이 지난 1901년 12월 10일 드디어 이제 첫 번째 노벨상이 수여됩니다. 누구지? X선을 발견한 독일의 물리학자 윌헬름 렌트겐 외 총 5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발명가 노벨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전 세상을 기부해 만든 노벨상은 현재 수많은 혁신가들의 노력과 헌신을 기리는 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윤소희 씨, 이 과학 전공자들에게 노벨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의미예요? 과학자들한테는 아무래도 인생의 꿈이기도 하고 최종 목표이기도 한데요. 또 노벨상은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또 문학, 평화까지 다 합쳐서
인류 문명을 위한 상이라는 점에서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상입니다.